췌장과 담도 그리고 복잡한 소화기 질환을 깊이 연구해온 동석호 교수입니다. 나는 잘 안 먹는데 자꾸 살이 쪘다 라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많죠. 특히 여름에는 밥 차리기가 귀찮고 입맛도 없다 보니까 냉면이나 국수, 라면 같은 면류나 배달 음식으로 간단히 식사를 때우는 경우가 많은데요. 이런 음식물들은 탄수화물 함량이 높고 고칼로리이기 때문에 우리가 무서워하는 대사증후군을 유발하고 이거와 연관돼서 비만하는 체질도 생길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름살에 관한 고민이 과거에도 존재했다는 믿기 힘든 사실. 과연 조선시대의 여름살 전쟁은 어땠을까요? 조선시대 기록에 숨어있는 여름살의 단서를 찾기 위해 전문가를 찾았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조선시대 이야기를 파헤치고 들려주는 강문종 교수입니다. 걸어다니는 조선시대 백과사전으로 화제가 된 강문종 교수인데요. 그런데 예전엔 풍만한 여성이 미인 아니었나요? 지금처럼 이렇게 마른 체형은 아니었죠. 그러니까 누구나가 딱 보면 굉장히 밝은 이미지, 그 다음에 고운 이미지, 살집이 조금 있으면서도 생기가 넘치는 이미지, 이런 이미지가 미인의 이미지였어요. 근데 그렇지만 그 안에서도 굉장히 어떤 날씬함을 추구하는 부분이 있었어요. 잘록하면서도 곧은 즉 가는 허리. 미인화 또는 미인도라고 하는 초상화를 보면 이런 부분들이 매우 잘 나타나 있거든요. 유독 가는 허리에 집착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복식 문화는 그 고대 고구려 벽화에서 보듯이 그 저고리가 굉장히 엉덩이 밑으로 내려왔었어요. 그런데 이것이 점점 올라갑니다. 그래서 18세기 정도 되면 여성의 가슴까지 올라가요. 와, 정말 짧아졌네요. 그러니까 거의 지금으로 말하면 탑을 입은 여성보다 더 올라간 거예요. 배꼽티보다도 짧은 저고리. 이런 옷을 입으려면 날씬한 몸매에 대한 압박을 피할 수 없었겠죠. 제 조선왕조실록보다 조금 디테일이 강한 승정원 일기라고 하는 문헌이 있어요. 여기에 보면 어떤 후궁이 조금 거둥이 좀 둔하다, 굼뜨다 이런 표현이 있어요. 그래서 총애를 잃었다라고 이제 등장하지요. 그리고 이제 몸이 뚱뚱한 궁녀가 의복이 맞지 않아서 행사에 이제 참여하기도 어려웠던 적도 등장하고요. 그렇다면 조선 여인들은 어떻게 다이어트를 했을까요? 조선시대 때 가장 일반적이고 표준화된 다이어트는 이제 소식을 하는 것이고요. 식사량을 줄이는 건 기본이요. 궁녀 중에 한 분은 마늘을 생으로 10알씩 매일매일 먹었어요. 물론 살이 빠졌다고는 해요. 그런데 이 마늘을 매일매일 먹다 보니까 궁궐이나 본인이 거처하는 처소에 냄새가 진동을 해요. 그러니까 모든 사람에게 민폐를 줬던 것이죠. 또 하나가 있다면 이것도 굉장히 당황스럽지만 전해지는 이야기라서 소개를 해드리면 간장 다이어트가 있었어요. 간장 다이어트요? 온몸에 간장을 바르면 노폐물이 빠진다고 믿었던 조선 여인들. 왜 이렇게까지 다이어트에 집착했을까요? 그것은 날씬함이 필요한 거예요. 그 날씬하고 아름다운 몸매가 곧 생존의 방법이기도 했다는 거예요. 궁중에서 출세하려면 왕의 승은을 받아야 했던 궁녀들. 그러니 자기 관리는 필수였던 겁니다. 그렇다면 여름철 현명한 다이어트 방법은 없었을까요? 여름이 되면 그 비위가 안 좋아지고 비위에 습기가 차서 소화불량이 생긴다라는 것은 우리 조선시대 때 가장 정평이 나 있는 동의보감이라고 하는 의서에 명확히 등장합니다. 비만이 소화와 관련이 있다고요? 규합총서라고 하는 문헌이 있어요. 이 문헌에 여름에는 기운이 약해져서 음식을 먹어도 체하기가 쉬우니 이제 먹는 것을 좀 줄여라 라고 하는
좋은 지혜가 실려 있기도 합니다. 기운이 약한 여름철, 소화력을 지키기 위해 실제로 소화를 돕는 한방차를 즐겨 마시며 여름살을 관리했다는 사람들. 이처럼 조선 다이어트의 핵심은 바로 소화력 관리에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현대인의 여름살을 타파할 열쇠도 소화력일까요? 소화와 비만의 관계를 알기 전에 우선 소화의 원리부터 알아야 합니다. 우리가 입으로 음식이 들어가는 그 순간부터 여러 가지 소화 과정이 시작되게 됩니다. 우선 입안에서는 음식을 잘게 씹고 위에서는 음식을 살균하고 1차적으로 분해하는 작업을 하게 됩니다. 그런 다음 음식물은 십이지장으로 이동하게 되는데 여기서부터는 췌장이나 간, 담낭이 본격적으로 소화에 작용을 하게 됩니다. 즉 소화는 위장 하나만의 작용이 아니라 여러 기관이 유기적으로 협력하는 전신 시스템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소화력에서 놓치고 있는 결정적 한 가지가 있다고요? 소화가 안 되는 증상이 위가 거북하다든지 장이 좀 불편하다든지 그러기 때문에 위나 장이 안 좋다고만 생각할 수 있는데요. 사실 소화의 핵심은 소화 효소라고 볼 수 있습니다. 소화 효소란 대체 뭔가요? 이 소화 효소는 주로 췌장에서 분비되며 우리가 먹은 음식, 단백질, 탄수화물, 지방을 분해하는데 꼭 필요한 여러 가지 소화 효소를 만들어내는 핵심 기관입니다. 소화 효소의 종류에 따라서 역할이 다른데 단백질을 소화하고 분해하는 것은 프로타제라는 단백질 분해 효소가 있고요. 탄수화물은 아밀라제, 그리고 지방은 리파제라는 소화 효소가 담당하고 있습니다. 이 단백질, 탄수화물, 지방 같은 영양분이 소화 효소에 의해서 잘게 분해되어야만 비로소 영양으로 흡수되고 우리 몸의 에너지원으로 쓸 수가 있는 거죠. 즉 위나 장의 구조적 문제 이전에 소화 효소가 얼마나 잘 작동하는지 그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문제는 소화 효소가 부족해지면 염증 상태인 비만을 유발한다는 겁니다. 이러한 소화 기능이 떨어지게 되면 음식물이 분해되지 못하고 장 속에서 부패하거나 가스로 변하면서 소화불량, 또 복부 팽만, 염증, 비만 같은 여러 가지 건강상의 문제를 일으키게 됩니다. 실제로 한 대학병원 연구팀이 기능성 소화불량 환자를 분석한 결과 내장 지방이 많을수록 소화불량 위험이 최대 4배 가까이 높아졌습니다. 특히 내장 지방이 많을수록 소화기관에 더 큰 부담을 주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